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인 줄은 알았지만 좀 무섭네요. 뭐 이렇게 사회학적 제가 예전에 오기스트 꽁트 얘기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LLM을 이용한 서베이 또 하시고 어 근데 또 저는 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 김석호 원장님 때문에 제가 끌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빠 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특수 권력 관계가 어디에 다 있습니다. 푸코가 얘기하죠. "권력은 어디에도 있고 권력은 지식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 주제는 굉장히 통계 이론적인 주제예요. 근데 행정대학원에 있는 교수가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좀 제가 사실 제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 왔던 이제 통계 철학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통계 철학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거는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다 보니까 제 컴퓨터로 직접 이렇게 보여 드리고 하는 걸 좀 못해서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기회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DGP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계 이론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의 집단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제 기초 통계나 뭐 일반 전통적인 통계에서는 보통 DGP 대신에 PDF라 그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제 통계 이론들을 지정하지만 이제 그런 영역을 더 넘어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형성되는가라는 DGP가 결국은 모집단의 특성들을 이제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통계 AI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LLM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시작입니다. 네. 네. 어 실제로 이제 제가 사실 어제도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제가 좀 쓰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도대체 RCT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작위 실험 그게 과연 인과 이론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전 답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RCT만이 인과 이론을 뭐 인과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학의 기본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데이터를 가지고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는가? 이거는 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해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GP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관찰했던 이 데이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는 뭔가에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지 이제 수학식으로 표현을 될지 알고리즘의 형태로 표현할지 그러면 또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PX라고 하는 어떤 함수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이 숨어 있는 구조, 실제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통해서 또는 관찰된 자료를 통해서 하고 싶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 숨어 있는 구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의 식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네 개의 점들이 이어져 있는 어떤 네 개의 점들을 관찰했을 때 이 네 개의 점들이 어떠한 수학적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동일한 네 개의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관계의 식들, 우리가 DGP의 어떤 형태들은 너무 많이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식별 불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 뭐 이 데이브 흉의 문제인데요. 컨스탄트 컨적션이라고 하는 또 레귤러리티라고 하는 이 규칙성을 통해서 인과라고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경험주의를 흉이 인정을 하면서도 흉은 경험주의적 반발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regularity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conjunction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이제 커스텀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상들,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 어떤 그 판단이나 주관적인 지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그것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건 어렵다. 이게 이제 휴메의 얘기죠. 그 결국 휴메의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인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였었고,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독일의 관념론으로 가면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하려면 선험적인, 우리가 경험을 넘어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 그 휴메의 비판을 이제 통과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휴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의 패턴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의 패턴들이 과연 그럴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70년대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특히 이제 그 뭐 계량 경제학이나 교육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는 반사실, 이것에 관점을 둔 인과 효과 측정 맥의 경우에서는 거기서는 분명히 인과 효과만 측정하는 거예요. 인과 이론, 인과성을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부터 그게 혼돈이 돼서 마치 이제 경험적인 것이 그 인과 뭐 법칙을 발견하는 그 어떤 골든 룰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라고 생각하는데, 귀납적 추론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경험적 증명의 불가능성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그 관념론에 대한 비판하고 똑같이 가게 되는데, 통계 이론은 사실은 이제 관념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오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그 귀무가설이라는 거, 귀무가설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다라고 전제하고 그게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틀리느냐 맞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결국 이 그 귀무가설과 같은 또는 관념적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과성, 인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로 이렇게 선험적인 주장들이나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은 할지 모르겠지만 또 잠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리젝션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을 verify하는 건 아니다, 확증하는 건 아니다. 결국 이게 이제 식별불가능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사한 어떤 그 두 가지의 DGP를 통해 가지고 그 동일한 관측치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관측 분포가 같다면 데이터 샘플이 이제 발생할 확률도 사실은 이제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이 그 진실인 건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동일한 관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있을 때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유일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이 그냥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 오차항을 그냥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쓰든지, 저 오차항의 또 다른 내부적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든지, 결과적으로 얘는 동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결국 이러한 그 불가지론적인 환경에서 그러면 통계학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느냐? 역시 결국 이 필연적 선택은 가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와 이 DGP 사이의 간격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통계학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 가정, 리니어리티나 노멀티나 뭐 IID 가정, 뭐 이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론들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가정의 영역은, 이 스페이스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나는 비선형의 세상을 보겠어. 나는 또 IID 가정을 내가 좀 완화시켜 보겠어. 뭐 당연히 뭐 정규성이나 이런 가정을 완화.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든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이 얘기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믿는다면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의 과학의 한계성들을 생각하고 과학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식의 축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을 도입하는 건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드리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근사의 접근인데요. 결국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가정 하에서 그럼 뭔가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 그 선험적 가정들을 이제 점차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 보편적인 근사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합의가 되겠는 거죠.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절대적 법칙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과학적 지식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쓰죠. 자, AI를 이제 쓰게 되는데 전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가정을 도입하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관계들을 찾아내는 이거 문제였었어요. 그럼 왜 그걸 하느냐? 우리가 어떤 목적 의식이 있죠. 대부분 설명의 목적이든지 예측의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 의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딥러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뭐 잘 아시는 이 블랙박스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정이 명확했을 때는 함수적 가정이라든지 DGP의 가정이 명확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이러한 DGP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측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어렵지만 예측은 어느 정도 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블라인드라는 문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예전에 한번 GPT 아마 4.0 시대였던 것 같아요. 0.10하고 0.8하고 어떤 게 클까? GPT가 헷갈렸어요. 0.10 그러면 10이고 그 다음에 0.8이면 뒤 숫자리가 8이에요. 그러니까 10이 8보다 크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성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맥락성하고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맥락성이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성을 어떻게 여기다 반영할 것이냐? 여전히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관찰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숫자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무슨 스케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큰지 작은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한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LM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실제 LLM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지금 아까 이제 서베이에서도 그랬는데요. LLM이 들어오는 과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적 연구를 해서 교육과 소득의 관계 연구를 하고 싶다. 요즘은 자, 이제 내가 교육과 소득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은데 한국의 맥락과 미국의 맥락을 좀 달리하고 싶어. 특히 나는 청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연구 문제를 만들어줘 봐. 연구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어떤 어썸션을 넣어야 될까? 함수적 특성은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얘가 해줍니다. 즉 선언적으로 인간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질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그게 또 뭐 말이 안 되면 좋은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얘가 연구자보다 더 어떨 때는 연구 질문을 잘 만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론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사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게 분산이 작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템퍼러처를 높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대략적인 근사들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략적인 근사가 가정에 디펜던트하지 않게 상당히 유연하게 하는 대략적 근사를 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이든지 비선형이든지 우리가 OLS를 쓰다가 선형이나 비선형이나 상관없이 네가 적당하게 제일 맞는 걸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근사를 잘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사도 뭐를 가지고 해주느냐? 이 LLM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분들 이제 자주 쓰시겠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얘가 뭐냐면 코잘 포레스트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과 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랜덤 포레스트 한번 했던 거를 이제 내가 처치 집단과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이제 DML이라고 해서 더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할 때는 얘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굳이 DID 모형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OLS 모형으로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이걸 하지?
그런데 얘가 비선형일 때 잘해요. 그럼 비선형일 때 잘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예측할 때 얘가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니어리티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이게 쭉 가면 돼요. 그리고 사고를 크게 치지는 않아요. 근데 non-linearity는 갑자기 익스포넨셜하게 딱 하는 순간에 얘가 계속 가야 되니까 사고를 크게 칠 수 있어요. 예측할 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LLM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코딩을 짜죠. 그럼 코딩을 짤 때, 야, 여러 모델들을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들을 다 해봐가지고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전통적인 LLM 모델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그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기능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텍스트 기반의 LLM이 있고요. 여러분들 오픈 AI 있으면 지금 뭐가 나오죠? 파이썬을 돌려가지고 결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 통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컬서를 혹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서가 지금 변하고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바로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것을 거기서 에러가 뭐가 발생하는지를 가져와서 또 다시 그 에러 수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다양한 분석이 LLM 속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비교 가능하게 되면서 가장 근사한 답들을 찾아 나가는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인간도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을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기에는 또 힘들고 시간도 없고 못했던 걸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즈닝 앤 컨텍스트인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다 요즘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그 코잘 포레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부탁을 해요. 자, 그럼 이 결과를 해석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통계학적으로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얘기하는 한국의 그 청년들, 특히 그 고등학교만 나온 청년들의 자업 문제를, 그 다음에 그 교육과 소득의 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해줘요. 결국 과거의 통계학에서 우리 뭐 이거는 뭐 그 개인의 통계학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통계를 활용하는 수많은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않느냐 statistical significance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coefficient size 보통 해석 안 하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 substantive하게 significant한지에 대한 해석도 잘 안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인간보다는 일반적인 사용자보다는 훨씬 더 잘해준다는 컨텍스트를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그 LLM이 이제 앞으로 그 진화를 할 때 우리가 그 과거의 통계학에서 통계 기법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놓치던 부분도 보완을 해주는 장점은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끊임없는 한계들은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자동화된 모델링 및 이제 코드 생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은 방향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머신러닝에서 나왔던 오토 ML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수많은 머신러닝의 기법이 있으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제일 최적의 기법을 찾아줘. 얘가 찾아주는 거죠. 이제 이게 전통적인 인간이 하던 거하고 다른 최적의 기법을 찾아주는 그 AI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수많은 통계 모델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내가 보니 이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 자동화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죠. 이런 모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아까 코잘 포레스트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왜 코잘 포레스트를 우리가 굳이 써야 될까? 왜 그게 내가 이해하기 쉬운 OLS를 쓰는 것보다 왜 다를까? 거기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모델 그 방법론적인 한계점은 뭘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 것은 인간의 몫이거든요. 이 LLM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오토ML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오토ML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좋은 모델이란 게 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그 좋은 모델이란 뭐냐라는 그 좋은 모델에 대한 수많은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디폴트로 돼 있는 걸 선택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 그러면 좋은 모델에 대한 나의 기준은 이런 건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러한 것들도 결국 인간이 어느 정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 기계가 굉장히 많은 거를 해주지만 인간이 할 일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베이지안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뼈까지 프리퀄티스트인데 그 베이지안들이 있으면 요즘 베이지안들이 이제 그 학습들을 하면서 그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사전 초기값 주는 거죠. 근데 초기값을 얘가 되게 잘 주더라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LLM 같은 것들을 응용해서 사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과 이제 코제이션인데 이게 재밌는 게 코릴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는 한 번씩 물어봐요. 상관관계 나오고 뭐 하면 야 이게 왜 코릴레이션 있고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니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한번 생각해봐. 얘 이런 거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렐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코세이션을 생각하는 건 인간이 설명을 해야 논리적으로 선행 연구라든지 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뭐 설명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상당히 잘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결합이 될 거냐면 저는 이제 아직 실험을 안 했는데 혹시 박사 논문 쓰실 분들이나 뭐 아까 같이 한 1000번 이상의 사이테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지금까지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인과성들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시만틱하게 코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자료들의 코잘 릴레이션십을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코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스마틱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 그걸 모델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제가 가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냐하면 상당히 잘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합성 데이터 뭐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레플리케이션 해봐라 유명한 사람. 요즘 레플리케이션을 해봐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누구누구의 논문 그거를 가지고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봐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거기에 나온 통계 결과표 있죠? 통계 결과표에 딱 맞게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딱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OLS면 OLS에 맞게 가장 맞춰가지고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다 해줍니다. 신서틱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신서틱 데이터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뽑아가지고 코릴레이션 스트럭처만 비슷한 것만 뽑는 것도 있지만 DGP 프로세스가 내가 보니까 얘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그거와 유사한 DGP 프로세스에 수많은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다. 약간 드리머 같죠.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런 신서틱 데이터들 만들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은 이미 가능하고 실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인 오브 서트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네가 왜 그렇게 코잘 맵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체인 오브 서트 하는 것들을 쭉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체인 오브 서트가 이제 어디에 가느냐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수많은 통계 패키지들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통계 패키지들이 그렇게 갈 겁니다. 처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고 여기에서 아웃라이어나 데이터 클리닝을 어떻게 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판하고 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결국 이 체인 오브 서트의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통계 분석에서 우리가 LLM이 이거를 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세상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PAL인데 프로그램 에이디드 랭귀지 모델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 모델, 내추럴 랭귀지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합되고 있다. 지금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예제 중에 하나는 어떤 예제가 있냐면 자, 서울시 관악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LLM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LLM이 이제 이상한 소리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기초지자체 통계들 한 500개 정도 되는 데이터셋이 쭉 있는데 걔를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로 데이터를 다 학습시켰다는 커요. 이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텍스트는 좀 쉬워도 LLM은 원래 텍스트 모델이니까. 그래서 얘를 통계 분석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텍스트 형태로 이제 나오죠. 그럼 걔를 학습시켜 가지고 LLM한테 관악구에 대해 경제 상황에서 설명을 해줘. 그러면 관악구는 실업률이 요즘 높고 여성들이 굉장히 그 여성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남성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업종들도 대부분 이런 업종들이 많고 얘가 설명을 해줘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통계라고 하는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에이디드 모델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분석이 또 다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줘서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하는 거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시경제 예측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뭐를 한번 해봤냐면 그런 거를 해봤어요. 수합 분석. 수합 분석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귀찮아요. 그 많은 텍스트 읽고 내가 수합 분석하기 귀찮아서 시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였었는데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연구자한테 보냈어요. 내가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신서틱하게 어떤 정보들을 통합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이 얘들도 되게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상치 탐색 같은 이런 일들도 다 잘해주더라. 그래서 제가 뭐 도메인 특화 LLM과 통계 결합하는 거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4.2에서 4.3으로 증가를 했어요, 뭔가. 그러면 0.1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없겠죠. 근데 그게 학점이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게 내 소득이었다. 0.1원 소득이 올라간 거 의미가 없겠죠. 결국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LLM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 특화되어 있는 LLM하고 통계가 결합될 때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LM은 기본적으로 AGI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AGI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가 놀랍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했었던 거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얘가 이제 5년간 저출산 현상과 지역별 차이를 분석해줘. 그러면 LLM을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에이전트를 만들 때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시각하고 그다음 웹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체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만들었고 실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나쁘진 않게 잘 됐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공짜로 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코사 포레스트 DML 이걸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봤냐면 되게 어려운 거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거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그냥 T-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DID 해보고 모든 상황들을 쭉 해가지고 다 한번 해봐. 그리고 어느 때 이 코잘 포레스트가 어떤 DGP 상황에서 코잘 포레스트가 더 성능이 좋은지 한번 해봐. 뭐 하면서 DGP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성능이 가장 좋구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기술 통계 값은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값이었는데 성능의 차이가 저기서는 이제 제가 처치 효과의 크기를 봤는데 처치 효과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처치 효과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DGP라고 가정했을 때 그 처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 로버스트니스 체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다 가능하고 남은 문제는 얼마나 정치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통계적 추론의 과정은 이제 그 과거의 빅데이터, AI의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 이외에서 LLM과 결합되면서 훨씬 더 파워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